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한국인은 국난 극복이 취미이자 특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일제강점기 국채보상운동과 IMF 시절 금모으기 운동, 그리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세월호 사건 때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등 그동안 국가적 위기의 순간마다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그 힘겨움을 이겨냈었죠. 코로나19 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로 자원해 가는 의료진들, 그런 의료진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락을 싸서 배달하는 사람들, 기부행렬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모든 국민들. 전 지구적 재난 때문에 제대로 봄을 느끼지도 못하는 요즘이지만 대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희망의 싹을 보게 됩니다. 꼭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인류는 전쟁과 대기근, 지진, 또 다른 전염병 등 다양한 재난의 한가운데 던져지곤 했는데요. 그런 최악의 순간들 속에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에 대한 답을 말해주는 책 레베카 솔릿의 이 폐허를 응시하라,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대형 재난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부터 멕시코 대지진, 9.11 테러와 2005년 뉴올리언즈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이르기까지 북미 대륙에서 발생한 5건의 대형 재난을 다루고 있는데요. 재난의 현장에선 이기적인 생존 본능이 가장 앞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위기에 처할수록 사람들은 서로 돕고 연대하며 질서를 지키려고 애쓴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 책은 기록합니다. 재난은 지옥을 관통해 도달하는 낙원이다. 바로 이 한 문장에 재난의 현장에서 발견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서로에 대한 연민과 온정, 이를 레베카 솔릿은 재난 유토피아라고 표현했는데요.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당시 펼쳐진 재난 유토피아 이야기, 그리고 서곡 폐허에서 발견한 날카로운 기쁨에서 일부분 발췌해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시대의 재난은 우리에게 어떤 자취를 남기게 될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에서의 무수한 선행.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일어난 1906년 대지진이 미국 역사에서 99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재난이라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지진으로 약 3,000명이 죽고 도시 한복판이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지진 당일 아침 경찰관 슈미트는 시내 중심가와 샌프란시스코만 근처에 있는 청과물 시장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진으로 시내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 순찰 도중에 슈미트는 몇몇 좀도둑들이 훔친 담배를 도로 갖다 놓게 하고 술집을 폐쇄하고 부상당한 말을 안락사시키고 이탈리아인 식료품 가게 주인의 시신을 돌무더기에서 끌어낸 뒤 마침내 자신의 가족을 살피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집이 위치한 미션 지구가 쑥대밭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터여서 가족들이 무척 걱정되었다. 그런데 그의 집은 다소 파손되었지만 붕괴되지는 않았다. 아내와 아이들이 친구의 집에서 뛰어나와 그를 맞으며 자신들 역시 과장된 소문을 듣고 그가 죽었을까봐 걱정했노라고 말했다.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들끓는 쥐새끼가 바로 소문이다. 다음은 슈미트의 회상이다.
아내와 두 딸은 스스로 먹을 것을 조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곧바로 음식을 조리하고 차와 스튜를 끓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 묘지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돌아와 보호자 없는 가난한 할머니와 할아버지, 엄마가 돌봐주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어떤 깡통에는 커피, 차, 우유를 채우고 또 다른 깡통에는 고기 스튜를 채워서 들고 나갔다. 빈 과일 깡통과 야채 깡통은 수프 그릇이 되고 컵이 되고 접시가 되고 받침 접시가 되었다. 첫날 길모퉁이에 있는 식료품 가게 주인이 물건을 모두 방출했다. 덕분에 차와 커피, 설탕과 버터, 통조림 등이 풍성했는데 그것들이 떨어질 때쯤 되자 적십자 사람들이 물건을 공급해주기 시작했다. 포트레로에서는 도매 식육업자들이 난민촌에 고기를 보내왔다. 그들이 마차로 지나가면서 고기 덩어리를 던져준 덕에 스튜를 계속 끓일 수 있었다. 페닌슐라의 낙농업자들도 물건을 보내왔다. 그들은 약 37리터들이 대형 우유 깡통을 내려놓고 갔다. 내 아내와 딸들이 한 일은 그저 낮이나 밤이나 들통을 채워 스튜를 끓이는 것뿐이었다. 슈미트 가족의 급식소는 낯선 사람들과 이웃들이 서로를 돌봐주는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매력적인 연예인 빌리 델라니는 급식소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땔감과 물을 조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슈미트의 회상은 이렇게 이어진다. 한밤중에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잠 못 이루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소녀들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빌리 델라니와 몇몇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곳은 고등학교 밖에 있는 보도블록인데다 주변 건물들이 불타오르고 있었는데도 서로 정을 나누는 집처럼 편안한 공간이 되었다. 지진 첫날 시내에 있던 또 한 명의 경찰 모리스 비언 경사는 아이가 딸린 한 여성을 구조하는 일을 도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는 한 전당포 업자가 빵을 파는 마차에서 식빵 한 덩어리를 사 불길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에게 잘라서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다. 또 그 인근에서 광천수 회사 직원이 판자와 버팀목으로 원시적 형태의 음수대를 만들어 파괴된 건물에서 도망친 사람들에게 온종일 물을 나눠주는 모습도 보았다. 다친 사람들은 생선 수레와 세탁물 수레, 그리고 당시로서는 귀했던 자동차 등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배관공 노조는 지진 후 5일째 되던 날 일주일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약 500명의 배관공이 일주일 넘게 밤낮으로 일하며 파열된 배수관을 수리해 화재가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 물이 낭비되는 일을 막았다.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해안에 있는 대규모 도살장 밀러앤럭스의 지배인 찰스 레디 역시 재난 시기에 마음에서 솟아난 관대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날 아침 문득 집 잃은 사람들에게 곧 고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라고 즉시 지시했다. 지진 발생 당시 우리는 도축하여 납품할 준비가 끝난 소 300마리와 양 5, 600마리, 송아지 3, 40마리, 돼지 150여 마리가 수중에 있었다. 이 고기는 버려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모두 사람들에게 배급되었다. 배급은 7일 동안 이루어졌다. 우리는 지진이 있던 날 5시에 배급을 시작했다. 두 곳을 제외한 모든 회사가 고기를 무료로 나눠주거나 사람들에게 고기를 가져가도록 허락했다. 창고를 열지 않은 두 회사는 가진 고기를 모두 썩히고 말았다.
고기를 썩히느니 차라리 무료로 나눠주는 일은 어찌 보면 타당한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밀러 앤 럭스처럼 사람들을 더 고용해 최대한 많은 난민들의 수요를 충족해주고자 배급 계획을 마련한 것은 사업적 결정이 아니라 이타적 행위였다. 부상당한 사람들을 세탁물 수레에 싣고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빵을 사서 무료로 나눠주거나 오렌지를 실어와 나눠주는 행위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왜 전에는 이웃들을 먹여주지 않았으면서 지진과 화재 중에는 먹여주었느냐고 묻고 싶은 충동이 들 것이다. 한 가지 이유는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장기 계획에 치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수천 파운드의 고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이 밀러 앤 럭스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결정이 아니었음에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데는 재난이 닥친 뒤에는 장기 계획 대신 즉각적인 생존의 요구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인 것이었다. 그 순간 사람들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한 연대의식과 동병상련을 느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서로와 가까이 있었다. 문자 그대로 벽이 허물어졌고 광장과 공원에 사람들이 모였고 화덕을 거리로 끌고 나와 조리를 했고 배급을 위해 줄을 섰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시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같은 사회의 구성원들이었고 똑같은 재앙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거의 모든 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다 같이 그런 상황에 빠져서 그런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였다. 근심 없는 마음이 관대한 태도를 가능케 했다. 이기심은 대체로 현재의 안락함을 지키기 위해서보다는 미래를 위해 축적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나는 돈이란 연약한 인간들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돈이 정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요 우리 문명의 저주라고 생각했다. 돈이 없던 그 며칠, 돈이 아무런 가치도 없던 그 시간 동안은 세상이 얼마나 달랐던가. 그것은 황금 시대에나 있을 법한 우애의 분위기다. 모두들 당신의 친구가 되고 당신은 또한 모두의 친구가 되었다. 고립된 개인적 자아는 죽고 사회적 자아가 군림했다. 새로운 도시에서 사방의 벽이 다시 우리 방을 둘러치더라도 우리를 이웃과 차단시켰던 예전의 외로움을 다시는 느끼지 않을 것이다. 또다시 나 혼자만 역경과 불운을 당할 운명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진과 화재가 주는 달콤함과 반가움이다. 용감함도 강인함도 새로운 도시도 아닌 새로운 연대의식이 주는 기쁨이다. 다른 인간에게서 느끼는 기쁨. 폐허에서 발견한 날카로운 기쁨.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위기의 순간에 이것은 생사를 가르는 질문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를 덮쳤을 때 멕시코만 연안 전역에서 친척이나 이웃 혹은 생면부지의 타인들이 손을 내밀고 인근 지역과 멀게는 텍사스에서 보트를 소유한 수많은 사람들이 뉴올리언즈로 달려와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한 덕분에 수천 명이 목숨을 건졌다. 카트리나는 재난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엄청난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보이는 행동은 우리가 이웃을 재난의 참혹한 피해보다 더 큰 위협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집과 상점에 있는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달려있다. 믿음이 행동을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자신과 타인들의 생사를 결정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카트리나는 대부분의 재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타주의가 두드러졌다. 함께 고립된 타인들에게 물과 음식, 기저귀 같은 생필품을 공급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젊은이들, 이웃을 구조하거나 대피시킨 사람들, 무기와 연민으로 무장한 채 배를 타고서 불어난 물로 고립된 사람들을 찾으러 나간 수천 수백의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 재난 이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생면부지의 타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괴소문 대신 피해자의 사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한 20만여의 사람들, 멕시코만 연안을 재건하고 복구하기 위해 모여든 수만 명의 자원자들, 지진이나 폭격, 태풍이 닥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타심이 발동해 자기 자신과 가족,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타인과 이웃들을 보살피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재난이 닥쳐오면 인간은 이기적으로 돌변하고 공황에 빠지거나 야만적인 모습으로 퇴보한다는 관점은 그다지 사실적이지 않다. 세계대전 대폭격에서부터 홍수와 토네이도, 태풍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난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수십 년 동안 꼼꼼히 연구한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했다. 오늘날도 여전히 카인이 형제를 죽이고 있다. 정부의 재방관리 실패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즈의 빛바랜 교회 벽화는 이렇게 선언한다. 창세기는 우주의 창조와 금지된 지식의 획득, 천국에서의 추방, 아벨을 살해한 카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살인은 인간의 두 번째 타락이다. 본래의 고매함을 잃고 질투와 경쟁, 소외와 폭력 속으로 추락한 것이다. 하느님이 카인에게 아우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카인은 되묻는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카인은 대답을 거부하지만 하느님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아벨이 흘린 피가 그것을 빨아들인 땅에서 울부짖고 있음을. 여기서 카인은 영원한 사회적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하는가? 아니면 각자가 알아서 제 앞가림을 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전통사회에서는 개인과 가족과 집단 사이에 헌신과 유대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친밀감과 애정으로 얽힌 네트워크라는 개념에 의존하며 여기서 혼자 떨어져 존재하는 개인은 대체로 따돌림을 받거나 추방된 사람이다. 개인주의가 우세하고 이동이 자유로운 현대사회는 이런 전통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 버렸으며 남들을 책임지는 일, 특히 노약자와 취약계층을 돕거나 그들의 빈곤과 절망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주저한다. 한마디로 형제자매 보살피기를 꺼린다. 남을 돕는 데 반대하는 입장은 인간 본성에 관한 특정 관점에 그 뿌리를 두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어서 당신이 나를 보살피지 않을 것이므로 나도 당신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먹을 것을 내줄 수 없다. 내가 남들에게 의지할 수 없으므로 굶주릴 때를 대비해 식량을 비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좋은 방법은 만일 당신의 안녕이 나의 안녕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나의 안녕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재산을 빼앗아 내 재산을 증식시키고 내 행동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보살피는 이가 아니라면 우리는 낙원에서 추방된 사람이다. 깨지지 않는 연대의 낙원에서. 이렇게 해서 나날의 생활이 사회적 재난이 된다.
재난은 때로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만 때로는 놀라운 해방을 불러와 우리의 다른 자아를 위한 또 다른 세상을 보게 해준다. 평소의 구분과 양식이 모두 파괴되면 대다수 사람들은 형제를 보살피는 사람이 되려 한다. 그리고 그런 목적의식과 유대감은 혼란과 두려움, 상실과 죽음 속에서도 기쁨을 가져온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믿음이라도 실행으로 옮겨지면 세상을 그 믿음대로 만들 수 있다. 믿음이 중요하다. 재난은 그 자체로는 끔찍하지만 때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뒷문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보살피는 사람이 되는 천국의 문 말이다. 2003년 10월 나는 대형 허리케인이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의 헬리팩스를 핥히고 지나간 직후에 그곳을 찾았다. 나를 안내해 준 사람이 허리케인에 대해 내게 이야기해줬다. 나무와 지붕과 전봇대를 쓰러뜨린 시속 100마일이 넘는 포효하는 바람이나 10피트에 육박하는 높이로 솟아오른 파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바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지난 며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얼굴이 행복으로 환해졌다. 그의 이웃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돕고 즉석에서 급식소를 만들고 노인들을 보살피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이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는 신중하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전기도 끊어지고 가게 문은 전부 닫히고 누구도 대중매체를 접할 수 없었어요. 그 결과 모두들 거리로 나와 목격자가 되었죠. 길거리 파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모두가 동시에 밖에 나와 있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서로를 보며 행복감을 느꼈죠. 그의 기쁨이 내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파괴 속에서 구원이 찾아오는 것은 흔한 일이다. 1989년 베르린 장벽이 무너지기 3주 전에 캘리포니아 중서부 산악지대인 로마 프리에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샌프란시스코만 주민들이 그 순간을 사랑했었는지가 떠올랐다. 물론 지진 자체를 사랑했다기보다 지역 공동체가 지진에 반응한 방식을 사랑한 것이지만 그 지진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경험이었으며 60명에게는 죽음을 가져온 끔찍한 사건이었다. 지진 이야기를 매개로 새로 알게 된 친구가 있다. 그녀는 해맑은 표정으로 정전이 된 며칠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이웃들이 거리에 나와서 어떻게 냉동된 식품을 해동시켜 바비큐를 해먹었는지, 모두들 얼마나 사교적이었는지, 공동체의 중심이 된 촛불 켜진 술집에서 어떻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렸는지를 떠올렸다. 또 다른 친구는 그 도시의 남동쪽에 있는 캔들 공원에서 월드시리즈 야구 경기를 관람한 뒤 도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신호등이 완전히 나간 교차로에서 누군가 교통정리를 하던 모습을 여전히 감동에 젖은 채 떠올렸다. 명령도 중앙집중식 조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지역사회와 거리에서 그 순간에 필요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1989년 10월 17일 로마 프리에타 지진이 중부 캘리포니아 해안을 뒤흔들었을 때 놀랍게도 나는 평소에 내가 느끼던 분노가 더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른 모든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들과 함께 분노가 사라져버렸고 나는 모든 것을 강력하게 흡수하는 현재 속에 던져졌다. 샌프란시스코만 일대에서 만난 대다수 사람들이
며칠 동안 그 지역의 많은 부분을 마비시키고 몇 달 동안 베이대교를 차단시키고 몇몇 고가도로를 영원히 폐쇄시킨 재난에서 기쁨을 느꼈다는 점은 더욱더 놀라웠다. 우리는 아비규환 속에서 기적을, 슬픔 속에서 기쁨을,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주는 이런 감정을 표현할 마땅할 단어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재난을 반길 수는 없겠지만 재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반응을 중요하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1989년 샌프란시스코의 로마 프리에타 지진 이후 몇 주 동안은 사랑과 우정이 중요했지 장기 계획이나 오랜 불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삶은 오직 현재 속에 존재했으며 비본질적인 것들은 작아져 있었다. 지진은 무시무시했고 며칠간 계속된 여진도 마찬가지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다수가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적어도 정서적으로는 가난해지지 않고 오히려 풍요로워졌다. 이 같은 재난 속에서 피어난 기묘한 기쁨 가운데 좀 더 엄숙한 이해는 2001년 9월 11일 직후에 나타났다. 많은 미국인이 전에 없던 긴박감과 목적의식, 연대의식과 위기의식을 새롭게 느꼈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 재난 속에서 자라나는 이러한 감정은 과연 뭘까? 나는 재난을 겪은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 캐나다의 얼음 폭풍이나 중서부 지역의 폭설, 인도 남부의 살인적 무더위와 뉴멕시코의 산불, 뉴욕시의 정전, 멕시코시티의 지진, 루이지애나의 허리케인, 아르헨티나의 경제 붕괴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들의 얼굴에서 당시에 느꼈던 기묘한 기쁨을 떠올리며 추억에 흠뻑 잠기는 표정을 발견하곤 한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기쁨이었다. 그것은 분명 재난이 불러일으키는 익숙한 감정은 아니지만 돌무더기와 얼음과 불과 폭풍우와 홍수 속에서 실제로 나타난다. 재난은 기본적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며 제 아무리 긍정적인 효과와 가능성이 부수적으로 나타난다 해도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찬가지 이유, 즉 재난 속에서 생겨났다는 이유로 그런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자각한 열망과 가능성은 너무도 강력해서 폐허 속에서도 잿더미 속에서도 아수라장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재난이 이런 선물을 창조하지는 않지만 선물이 도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재난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스스로 생존하거나 이웃을 구하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용감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비상 상황으로 우리를 던져넣는다. 비관적인 상황에서 생겨나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우리가 사회적 유대와 의미 있는 일들을 열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즉석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에게 커다란 보람을 안겨준다는 것을 증명한다. 재난은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의 건강과 사회의 정의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우리에겐 유대가 필요하다. 만일 지옥에서 낙원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기존 질서와 체제가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 덕분이다. 재난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여러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지는데 특히 두드러지는 본성은 회복력과 임기응변 능력, 관대함, 동정심, 용기 같은 것들이다. 정신의학에서는 재난의 영향을 일관되게 트라우마, 곧 정신적 외상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참을 수 없이 연약한 인간, 행동하기보다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 자, 한마디로 피해자가 되기 딱 좋은 인간을 암시한다.
재난 영화와 대중매체는 평범한 사람들이 재난에 직면하면 병적 흥분에 빠지고 광포해진다고 묘사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믿기보다 우리를 가리켜 희생자나 야수라고 말하는 대중매체를 믿는다. 공식 자료들, 주류에 속하는 자료들은 확인해주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는 다른 인간 본성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한다.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재난에 훌륭하게 대처한 이야기를 다루며 그러한 대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룬다. 지금은 널리 이야기되고 있지 않지만 이 주제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주제다. 대중매체와 상업광고는 우리에게 서로를 두려워하라고, 공적 활동은 위험하고 골치 아픈 일이니 안전한 공간에 틀어박혀 살라고, 전자장비를 통해 소통하라고, 서로에게서가 아닌 대중매체에게서 정보를 얻으라고 열심히 부추긴다. 그러나 재난 속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모임을 폭도로 여겨 두려워하지만 많은 이들은 낙원과 가까운 시민사회의 경험으로 소중히 간직한다. 이제 낙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고 서로 그런 말을 하더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먼 것으로 언급할 뿐이다. 우리가 듣는 이상적인 사회는 하나같이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의 원시사회처럼 오래전에 있었거나 히말라야 오지에 존재하는 영적인 왕국처럼 머나먼 곳들이다.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으며 따라서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최악의 순간에 낙원이 이따금 우리 사이에서 섬광처럼 번쩍인다면 어떻게 될까? 1965년과 2003년에 미국 북동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과 1989년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 발생한 로마 프리에타 지진, 2005년 멕시코만 연안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처럼 20세기에 일어난 몇몇 재난 속에서 전력 공급 중단은 밤하늘을 뿌옇게 만드는 빛 공해를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재난이 닥친 도시들에서 사람들은 문득 자신이 지금은 아주 외딴 곳에서만 볼 수 있는 별들의 지붕 아래에 있음을 발견했다. 2003년 8월 15일 무더운 밤, 뉴욕시에서는 은하수가 보였다. 그것은 그날 늦은 오후에 북동부 지방에서 정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볼 수 없던 오래전에 사라진 낙원의 영역이었다. 우리는 현재의 사회 질서를 이 인공 불빛과 비슷한 것, 즉 재난 시에 끊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전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빈자리로 즉흥적이고 집단적이고 협동적이고 국지적인 사회가 복귀한다.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나는 별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요즘은 별빛에 비추어 길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연대와 이타주의와 즉흥성의 별자리는 우리 대부분의 마음 속에 숨어 있다가 이런 순간에 다시 나타난다. 사람들은 재난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 정전이라는 재난은 불행이지만 이 오래된 천체들의 재출현은 이와 반대다. 재난은 지옥을 관통해 도달하는 낙원이다.